매캐한 배기가스와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가 뒤섞인 서울의 거리 위를 낡은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질주하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청년 강민준의 등에는 음식 배달용 보온 가방이 단단히 매여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도시의 현란한 네온 사인과 고층 빌딩의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저 헬멧 속에서 묵묵히 앞을 응시하며 복잡한 도심의 교통 흐름을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유연하게 헤쳐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배달원 중 한 명으로 여겼다. 땀에 전 작업복 무심한 표정,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다급한 움직임. 그 누구도 그의 머릿속에서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그의 눈이 거대한 빌딩 전광판에 떠 있는 주가 지수를 무의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민준에게 이 도시는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사람들은 그 위를 움직이는 말에 불과했다. 오늘의 마지막 배달지는 여의도 금융지구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유진그룹 타워였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그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자랑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민주는 오토바이를 지정된 장소에 세우고 헬멧을 벗었다. 그의 눈빛이 잠시 건물의 가장 높은 곳,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회장실이 있을 법한 위치에 머물렀다. 그곳은 한때 그의 아버지가 꿈꿨고 또한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커피와 샌드위치가 담긴 종이 가방을 챙겨 들었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그를 맞았다. 바깥의 열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민중과 같은 배달원은 보이지 않는 존재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약속된 장소는 35층 비서실이었다. 배달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온 그는 로비를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쯤이었다. 한 남자가 통화에 열중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민주는 재빨리 몸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어깨와 남자의 어깨가 강하게 부딪혔다. 문제는 민준이 비서실에서 감사의 표시로 받은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찰나의 순간 커피는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그대로 남자의 구두 위로 쏟아졌다. 아, 뜨거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남자가 신발을 털며 소리쳤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최고급 가죽 구두가 짙은 커피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남자는 전화를 끊고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는 바로 유진그룹의 황태자 부회장 이진욱이었다. 이봐, 너 눈은 어디에 달고 다니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지? 이진욱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날카롭고 오만했다. 그는 자신의 구두를 가리키며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 있어 이 상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당한 모욕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더러운 배달원의 실수로 인해 손상되었다고 느꼈다. 민주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헬멧 아래 감춰진 눈이 얼마나 차갑게 빛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는 사과하면서도 이진욱의 얼굴 표정 말투,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데이터처럼 수집하고 있었다. 이 순간은 그에게 있어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진욱은 그의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민준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이게 해결될 것 같아.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네가 한 달 내내 오토바이를 타도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어디서 감히 이런 천한 놈이 발을 들여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민준의 자존심을 후벼 팠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민준을 동정하는 듯했지만 대부분은 이진욱의 권세에 눌려 감히 어떤 표정도 짓지 못했다. 오히려 몇몇은 부회장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민준을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보안 요원들이 빠르게 다가와 민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마치 그가 중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이진욱은 민준의 턱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말했다. 내 놈 같은 벌레들은 이 건물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어. 당장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내 놈의 더러운 존재 자체가 나를 불쾌하게 만드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민준의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복수심의 마지막 빗장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민준은 아무런 저항 없이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건물 밖으로 쫓겨났다.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는 이진욱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슬픔 대신 차갑고 예리한 섬광이 번뜩이고 있었다. 마치 사냥감이 방심한 순간을 포착한 포식자의 눈빛처럼. 건물 밖으로 나온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거대한 유진그룹 타워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수년간 준비해온 계획, 아버지의 복수,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할 이유. 이 모든 것이 이진욱의 오만한 한마디로 인해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오늘 밤 잠들어 있던 불사조는 재 속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불길은 저 거대한 강철의 성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터였다. 민주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시동을 거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힘차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음식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곧 월스트리트를 뒤흔들고 저 오만한 제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마친 전사였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의 새로운 왕국이 될 전장처럼 보였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단호한 미소가 떠올랐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낡고 허름했지만 안에는 그의 세계가 있었다. 여러 대의 모니터와 고성능 컴퓨터, 그리고 벽을 가득 채운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 이곳이 바로 그의 작전 기지이자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무기가 만들어지는 곳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익숙하게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유진그룹의 모든 재무제표, 주가 변동 내부 정보, 그리고 이진욱의 모든 투자 패턴까지 분석해왔다. 그는 거대한 기업의 아주 작은 균열,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들 자신만의 알고리즘 프로젝트 피닉스를 완성시켰다. 오늘 이진욱이 보여준 오만함과 무모함은 그 약점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를 쫓으며 빛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무시당하던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내일 아침 수십억 달러의 향방을 결정하고 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오늘 받은 굴욕은 그저 기폭제에 불과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타서 모니터 앞에 앉았다. 이진욱이 경멸했던 바로 그 커피였다. 하지만 지금 민준에게 이 커피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를 다짐하는 축배와도 같았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유진그룹 타워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진욱, 네가 오늘 쏟아버린 건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니야.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게 될 서막이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폭풍은 조용히 그 위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민준의 계획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의 비효율성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틈을 공략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진욱과 유진그룹은 그 탐욕의 결정체였고 이제 그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었다. 민주는 그저 그 과정을 조금 앞당겨줄 뿐이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실행 명령을 입력하기 직전에 잠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온화했던 얼굴이 떠올랐다. 정직과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결국 거대한 권력의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경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아버지를 위한 싸움이자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그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힘껏 눌렀다. 화면에 PHOENIX INITATATD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조용한 옥탑방에서 세상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폭풍이 그 첫 날갯짓을 시작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금융시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을 터였다. 강민주는 자신의 창조물이 움직이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옥탑방의 공기는 여러 대의 컴퓨터 서버가 내뿜는 미지근한 열기로 가득했다. 강민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모니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의 의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과 시시각각 변하는 그래프들을 쫓고 있었다. 엔터키를 누른 그의 손가락은 아직 키보드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의식은 이미 거대한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흐름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강영호의 평생 연구와 민준 자신의 천재성이 결합된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았다. 알고리즘은 수천 개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시장의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네트워크 속을 유영하는 유령처럼 그 누구에게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모니터 한 구석에 떠오른 작은 증권사 이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성투자. 한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고 민준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와 밝은 미래를 상징했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기억이 댐의 수문이 열리듯 그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시간은 순식간에 10년 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의 민주는 명문대 수학과에 재학 중인 촉망받는 영재였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강영호는 작지만 강직한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신념 있는 금융 분석가였다. 그는 항상 금융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분석 모델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을 꿈꿨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와 시장 윤리에 대해 토론하던 그 시절은 민준에게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시장을 교란하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했다. 그 배후에는 신흥재벌 유진그룹과 이제 막 경영 전면에 나서 야심을 드러내던 젊은 이진욱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들의 불법적인 시세 조종과 내부자 거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이진욱은 아버지보다 한 수 위에서 움직였다. 그가 가진 막대한 자본과 권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버지가 증거를 공개하기도 전에 유진그룹의 무자비한 역공이 시작되었다. 언론에는 아성투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퍼졌고 거대한 자본이 동원된 공매도 공격에 아버지의 회사는 불과 며칠 만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이진욱의 치밀한 각본대로였다. 아버지는 시장 교란을 막으려다 오히려 시장을 파괴한 주범으로 몰렸다. 평생의 신념과 명예를 한꺼번에 잃은 충격으로 그는 쓰러졌고 뇌졸중으로 인해 몸의 절반이 마비되고 말았다. 따뜻한 집은 차압당했고 어머니는 충격과 과로로 몸져 누웠다. 민주는 한순간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다. 그는 꿈을 접고 대학을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 배달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은 것은 그때부터였다. 후, 민주는 길고 낮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의 잔상에서 벗어났다. 그의 눈동자가 다시 모니터의 데이터들을 향했다. 이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10년의 세월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데이터로 치환하는 법을 배웠다. 피닉스는 유진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찾아냈다. 바로 며칠 전 이진욱이 무리하게 인수한 작은 바이오 자회사였다. 이진욱은 자신의 경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 회사는 속빈 강정이었고 재무 구조는 엉망이었다. 민주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다. 알고리즘은 수백 개의 유령 계좌를 통해 아주 작은 규모의 주식을 사고팔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댐에 바늘 구멍을 내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하나하나는 의미 없는 거래처럼 보였지만 수만 번의 거래가 모여 특정한 패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장에 아주 미세한 하지만 치명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인간 분석가들의 눈에는 그저 일상적인 노이즈로 보일 뿐이었지만 피닉스는 그 파동을 증폭시켜 곧 거대한 해일로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은 깊어지고 민준의 집중력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잠시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수면 부족으로 눈은 뻑뻑했지만 그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료하게 움직였다. 이것은 단순한 돈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의 이론과 이진욱의 탐욕 사이의 대결이었다.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진욱의 방식은 결국 파멸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는 벽에 붙어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병상에 눕기 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제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이 세상에 증명해 보일게요. 그의 혼잣말은 조용한 방 안에 낮게 울렸다. 그것은 아들의 슬픈 약속이자 한 천재의 출사표였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밤샘 작업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정신은 초인적으로 맑아졌다. 피닉스의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앞으로 몇 시간 후 증권시장이 개장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유진그룹은 자신들이 이미 거대한 함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작은 창문 너머로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는 유진그룹 타워가 보였다. 아침 햇살이 건물의 유리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의 상징처럼 보였던 그 건물이 이제는 곧 무너져 내릴 모래성처럼 보였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동전 하나를 꺼내 손가락으로 튕겼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진욱.
그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이 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가장 짧은 밤이기도 했다. 10년의 기다림과 준비가 하룻밤의 실행으로 응축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미래를 설계하고 심판을 집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샤워를 하고 낡은 배달원 복으로 갈아입었다. 오늘도 그는 평범한 배달원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서 가장 고요한 모습으로 오전 9시 정각 한국거래소의 개장을 알리는 벨소리와 함께 거대한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깨어났다. 수조원의 돈이 보이지 않는 파도가 되어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넘실거렸다. 하지만 이 거대한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소용돌이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는 강민준이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첫 배달 주문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 찬 낡은 전자시계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PS에 EXECUTNG라는 단순한 메시지만이 떠 있었다. 민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계를 내렸다. 그의 심장은 강철처럼 침착했지만 그의 뇌는 이미 전장의 사령관처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버와 동기화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타워 40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진욱은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테이블 상석에 앉아 어젯밤 자신의 구두를 더럽혔던 불쾌한 기억을 애써 지우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유진그룹의 핵심 애널리스트들이 각 잡힌 자세로 앉아 아침 시장 상황을 보고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지루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부회장님, 유진 바이오 주식에 약간의 특이 동향이 감지되었습니다. 한 젊은 애널리스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개장 직후부터 평소 거래량을 훨씬 웃도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우려가 섞여 있었다. 그는 밤새 이 이상한 거래 패턴을 분석하려 했지만 뚜렷한 주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진욱은 보고서를 건네받아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거래량이 좀 늘어난 것 가지고 호들갑 떨기는 주가는 안정적이잖아. 오히려 약간 오르고 있군.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우리가 인수했다는 소식에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거겠지. 놔도 그런 작은 돈들이 모여서 유동성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더 보고할 가치도 없는 일이야. 그의 오만한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젊은 애널리스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이진욱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입을 다물었다. 유진그룹에서 부회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곧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애써 그 상황을 외면하며 다음 안건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렇게 유진바이오의 작은 이상 징후는 해프닝으로 치부되어 잊혔다. 한편 민주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었다.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음식을 건네고 친절한 미소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 누구도 방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평범한 배달원이 수백억 원의 자금을 굴리며 거대 기업의 심장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이중 생활은 완벽 그 자체였다. 배달을 마친 그는 잠시 빌딩 뒤편의 한적한 골목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암호화된 특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피닉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정교한 시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알고리즘은 수만 건의 초단타 매매를 통해 유진 비오의 주식을 특정 가격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교묘하게 방어하고 있었다. 동시에 야금야금 매수 물량을 흡수하며 시장의 힘의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오히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주식을 사들이도록 유도했다. 이진욱의 말처럼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거짓된 안정성에 현혹되어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민주는 그 모든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오후가 되자 피닉스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오전에 조용히 매집했던 물량을 이제는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잘게 쪼개어 다시 팔기 시작했다. 주가를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폭탄을 순진한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고도의 기만 작전이었다. 유진그룹의 거래 시스템은 이 미세한 움직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의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들의 시스템은 거시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데는 뛰어났지만 이처럼 교활한 바이러스 같은 침투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한강 공원이 보이는 벤치에 앉았다. 그는 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스마트폰에서는 계속해서 데이터가 갱신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가 떴다. 폭탄은 모두 설치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기폭 장치를 누르는 것뿐이었다. 그는 시장 마감 10분 전을 기다렸다. 가장 방심하기 쉬운 바로 그 순간을 마침내 오후 3시 20분 증권시장 마감을 알리는 공지가 흘러나왔다. 유진그룹 전략기획실의 직원들은 대부분 하루의 업무를 정리하며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민주는 스마트폰 화면에 PSA, Grease, EBEXECUT 버튼을 가볍게 터치했다. 그와 동시에 피닉스는 유진 바이오의 주가를 지지하던 모든 매수 주문을 일제히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대량의 매도 물량을 시장에 쏟아냈다. 순간 유진바이오의 주가 그래프가 벼랑에서 떨어지듯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주가는 불과 몇 분 만에 5% 넘게 폭락했다. 전략기획실의 모든 모니터에 경고를 알리는 붉은 등이 깜빡였다. 뭐야, 무슨 일이야. 누군가 소리쳤고 퇴근을 준비하던 직원들이 모두 자신의 자리로 달려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갑작스러운 폭락에 모두가 당황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마감 직전이었고 그들이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다. 결국 유진 바이오는 전일 대비 7% 하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하루를 마감했다. 엄청난 재앙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안정적이던 주가가 마지막 순간에 보인 이 기이한 움직임은 모두를 찜찜하게 만들었다. 이미 퇴근하여 차에 올라탔던 이진욱은 비서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젠장, 마지막에 누가 장난질을 친 거야. 내일 아침에 즉시 원인 분석해서 보고해. 그는 짜증스럽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 혹은 일부 세력의 장난질이라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아침에 이상 동향을 보고했던 그 젊은 애널리스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거대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전날보다 훨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진욱은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그래서 어제 그 비정상적인 폭락의 원인이 고작 일부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신과 짜증이 가득했다. 그의 앞에서는 부서장인 최 이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최 이사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네, 부회장님. 저희가 밤새 분석해 본 결과 몇몇 알고리즘 펀드에서 장마감 직전 대량의 물량을 기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이진욱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 보고서였다. 이진욱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표정을 풀었다. 그는 복잡하고 귀찮은 것을 싫어했다. 특히 자신의 결정에 흠집을 내는 문제는 더욱 그랬다. 알았어. 다시는 이런 시시콜콜한 일로 내 시간을 뺏지 마. 오늘은 더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 발표가 있으니 거기에나 집중해. 그는 그렇게 상황을 종결시켰고 회의실의 누구도 감히 다른 의견을 내지 못했다. 거대한 조직의 시스템은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위해 진실을 덮어버렸다. 하지만 모두가 그 거짓된 평화에 안주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젊은 애널리스트 김민수는 마음속의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의 직감은 어제의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상사의 눈을 피해 전날의 거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 거대한 그림의 조각을 놓치고 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유진바이오의 주가 흐름 대신 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유진그룹이 사용했던 자금의 출처를 추적했다. 그리고 몇 시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는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진욱은 유진바이오를 인수하기 위해 홍콩의 한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단기 대출을 받았으며 그 담보는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건설의 주식이었다. 문제는 대출 계약서에 포함된 독소 조항이었다. 담보 가치 유지 조항. 만약 유진그룹의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가 특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채권단은 즉시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김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제의 유진비오 주가 폭락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독소 조항을 건드리기 위한 정교하게 설계된 방아쇠였던 것이다. 그는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을 맞추어 보았다. 누군가가 유진비오 인수에 사용된 자금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한 것이다. 유진바이오의 7% 하락은 금액으로 따지면 그룹 전체에 큰 타격이 아니지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신용 등급에는 미세한 균열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이 바로 채권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터였다. 김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주식 시장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의 주춧돌 하나를 빼내려는 치밀하고 지능적인 공격이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하여 그는 자신의 팀장을 건너뛰고 최 이사에게 직접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지금은 절차보다 그룹의 생존이 더 중요했다. 한편 자신의 옥탑방에서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주식 시세창 대신 유진그룹 내부 네트워크의 데이터 흐름과 금융가 정보원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진욱의 성격과 유진그룹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완벽하게 분석했다. 그들은 절대로 작은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는 묵살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피닉스는 단순한 시장 분석 알고리즘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와 조직의 취약성까지 계산해 넣는 고도의 전략 시뮬레이터였다. 민주는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유진그룹 내부에서 어떻게 파문을 일으키고 그들의 오만함이 어떻게 그 파문을 증폭시키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설계한 연쇄 반응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민수의 긴급 보고서를 받은 최 이사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어내려 갈수록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즉시
재무팀에 연락하여 홍콩 사모펀드와의 계약서를 확인했고 김민수의 보고서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엄청난 사태였다. 하지만 공포와 함께 찾아온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비겁함이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진욱에게 보고한다면 부실한 인수 계약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이 뻔했다. 결국 그는 김민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다짜고짜 김민수의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김대리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로 그룹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셈이야. 김민수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이사님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하지만 최 이사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닥쳐 부회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이미 끝났다고 하셨어. 자네는 지금 부회장님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가? 자네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아니면 당장 쫓겨나고 싶어? 그의 협박에 김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스템의 벽은 너무나도 견고했다. 최 이사는 김민수의 보고서를 파쇄기에 넣어 갈아버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의 불안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다. 이사님 홍콩 블랙라이언 캐피털에서 긴급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재무 담당자에게 즉시 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블랙라이언 캐피털 그들은 바로 유진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였다. 연쇄 반응의 첫 번째 도미노가 마침내 쓰러진 것이다. 최 이사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앞에 서서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홍콩에서 온 서한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이진욱은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다가 마침내 최 이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이 먹이를 포착한 맹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무슨 일이지 자네 표정이 꼭 나라라도 잃은 사람 같군. 이진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최 이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서한을 내밀었다. 부회장님, 블랙라이언 캐피털에서 온 서한입니다. 어제 유진바이오 주가 하락과 관련하여 담보 가치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진욱은 서한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그의 눈이 정교한 필기체로 쓰인 영어 문장들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처음에는 의아함이, 다음에는 불쾌함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이놈들이 감히 나를 상대로 장난질을 쳐 그는 서한을 주먹으로 구겨버리고는 책상 위로 내던졌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사업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즉시 비상 경영 회의를 소집했다. 유진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순식간에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이진욱은 구겨진 서한을 테이블 중앙에 던지며 선언했다. 이것은 선전포고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이건 단순한 시장 교란 행위가 아니야. 우리 그룹의 심장인 유진건설을 흔들어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비열한 공격이다. 그리고 이딴 짓을 할 놈들은 딱 하나밖에 없지. 성진그룹 놈들 말이야. 그의 성급한 결론에 몇몇 임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성진그룹과의 경쟁이 치열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극단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이진욱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을 용기는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욕당했고 이제 그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반격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부터 그룹의 모든 유보 자금을 동원해 유진건설의 자사주를 무제한으로 매입한다. 주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끌어올려 감히 우리를 넘보려던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다. 돈으로 우리를 공격해 우리가 진짜 돈이 뭔지 똑똑히 가르쳐 주지. 그것은 정교한 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도끼를 휘두르는 것과 같은 무모하고 야만적인 계획이었다. 그때 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는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그는 그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유일하게 이진욱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부회장님, 그 계획은 너무 위험합니다. 비상 자금을 모두 소진하면 예상치 못한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단과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고 이 공격의 배후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하지만 그의 말은 이진욱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협상박 전무님, 아직도 패배자 같은 소리를 하시는군요. 이진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 전무를 삿대질했다. 우리는 약탈자들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짓밟 봐버릴 뿐이지 지금 저를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이 계획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유진그룹의 반역자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해 있습니까? 그의 살기등등한 외침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결국 이 미친 계획은 만장일치 아닌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바로 그 시각 모든 상황을 자신의 옥탑방에서 지켜보던 강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의 모니터에는 유진그룹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가 긴급 뉴스로 떠 있었다. 미끼를 물었군. 그것도 아주 단단히. 그는 혼잣말을 하며 메인 컴퓨터의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피닉스가 예측한 이진욱의 행동 패턴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 있었다. 실제 상황은 시뮬레이션의 예측과 92%의 정확도로 일치하고 있었다. 민주는 지체 없이 프로젝트 피닉스 3단계를 실행시켰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몇 번 움직이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알고리즘이 깨어났다. 피닉스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휴면 계좌를 통해 유진건설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물량이었지만 수만 개의 작은 주문으로 잘게 쪼개져 시장에 방출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실체를 눈치채지 못했다. 시장은 기이한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엄청난 매수 주문을 쏟아내며 주가를 끌어올리자 동시에 그 매수세를 상쇄하는 정체불명의 매도 물량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덕분에 주가는 폭등하지 않고 강한 매수세 속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이상적인 그림을 연출했다. 이진욱은 자신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돈으로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걸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는 이진욱이 쏟아붓는 막대한 자금을 발판 삼아 유진건설에 대한 자신의 공매도 포지션을 안전하게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고 있었다. 이진욱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날이 저물어 갈 무렵 유진그룹의 사무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진욱은 유진건설의 주가가 5%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최고급 와인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자금력 앞에 적들이 겁을 먹고 물러섰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사무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어두운 옥탑방에서 강민주는 조용히 하나의 숫자가 커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총 공매도 포지션의 가치였다.
그 숫자는 이미 천문학적인 단위에 도달해 있었다. 눈먼 거인은 자신의 분노에 취해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욱은 전날의 승리에 도취된 채 의기양양하게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유진건설의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감한 결단이 비열한 경쟁자의 도발을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의 불안을 종식시킨 자신의 경영 능력을 과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시장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금융인들이 주시하는 외신 통신사 로이터의 메인 화면에 긴급 속보가 떠올랐다. 단독 한국의 유진그룹 바이오 자회사 인수 과정에서 대규모 분식회계 정황 포착, 내부 자료 유출. 헤드라인은 그 자체로 시장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다.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기사에는 유진그룹의 내부 장부와 이진욱이 직접 결제한 이메일들이 스캔 파일 형태로 첨부되어 있었다. 그 자료들은 이진욱이 유진 비오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으며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밀해서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었다. 그것은 강민준이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 남아있던 자료들과 자신이 해킹을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교차 검증하여 이진욱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신뢰도 높은 언론사를 통해 이 폭탄을 터뜨렸다. 이제 그의 역할은 끝났다. 시장의 탐욕과 공포가 나머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개장과 동시에 유진건설의 주식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매도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어제까지 그룹의 막대한 자금으로 간신히 떠받치고 있던 인공적인 주가는 아무런 지지 기반 없이 그대로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프리마켓에서의 안정적인 모습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고 주가 그래프는 핏빛으로 물들었다. 유진그룹의 트레이딩 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모든 모니터가 시뻘건 하락 신호로 가득 찼고 투자자들과 은행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트레이더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말도 안 돼. 서킷 브레이커까지 1분도 안 남았어. 보고를 받고 달려온 이진욱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오만한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고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뿐이었다. 뭐 하고 있어? 당장 사들여.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하락을 막아.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트레이딩 팀장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회장님, 더 이상 동원할 자금이 없습니다. 어제 자사주 매입에 그룹의 모든 유동 자산을 소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진욱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함정에 빠졌는지를 깨달았다. 적은 그의 오만함을 역이용했다. 그가 자랑스럽게 휘둘렀던 돈의 칼은 사실상 자신의 심장을 찌르도록 유도된 것이었다. 그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쌓아 올렸던 성벽은 사실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었던 것이다. 그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진짜 공격을 맞이한 셈이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증오가 이글거렸다. 같은 시각 민준의 옥탑방은 바깥 세상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완벽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붕괴의 파노라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피닉스의 마지막 단계, 인페르노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하락의 가속도를 극대화하고
시장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여 그 어떤 반등의 기회도 허용하지 않는 파괴의 프로그램이었다. 그의 메인 모니터에는 오직 하나의 숫자만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그의 공매도 포지션에서 발생하고 있는 평가 이익이었다. 그 숫자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숫자가 돈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눈물이었고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이었으며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었다. 그는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피닉스라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떠올렸다.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파멸의 불길이겠지만 자신에게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상징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복수를 통해 증오를 키운 것이 아니라 정의를 통해 희망을 되찾고자 했다. 마침내 유진건설의 주가는 개장 10분 만에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고 거래소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여 모든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시켰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의 거대 기업이 단 10분 만에 무릎을 꿇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고 뉴스 채널들은 앞다투어 이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으로 모든 움직임이 멈춘 트레이딩룸. 그 한가운데에 이진욱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화면에 얼어붙은 핏빛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제국은 불타고 있었고 그의 모든 것은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누가 그 성냥을 그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서킷 브레이커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순간 시장은 더욱 잔혹한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멈춰있던 공포는 그동안 더욱 짙어져 응축된 매도 물량이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유진건설의 주가는 재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주가 그래프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듯 바닥에 처박혔고 사실상 이날의 모든 거래는 끝이 났다. 재계의 거인이었던 유진그룹의 주식은 이제 시장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붕괴의 서곡에 불과했다. 주가 폭락을 신호탄으로 유진그룹을 향해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단들의 무자비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블랙라이언 캐피털은 즉시 담보권 실행을 통보하며 유진건설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겠다고 선언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앞다투어 대출금의 만기 전 회수를 통보하고 그룹의 모든 신용 거래를 동결시켰다. 돈으로 쌓아 올린 성은 돈줄이 막히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이진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구제 금융을 요청했지만 침몰하는 배에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전화기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바로 어제까지 그의 발치에 엎드렸던 자들은 이제 그를 외면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한순간에 가장 외로운 섬으로 추락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섰다. 비록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과 걸음걸이에서는 여전히 제왕의 위엄이 느껴졌다. 그는 바로 유진그룹의 창업주이자 이진욱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었다. 그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의 등장은 사형 집행인의 등장처럼 무겁고 서늘했다. 이병철 회장은 아들의 뺨을 주저없이 후려쳤다. 내놈.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사무실 전체를 울렸다. 내놈이 기어코 이 애비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구나. 너의 그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어.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유진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아들에 대한 처절한 실망감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 오늘부로 이진욱 부회장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 이진욱은 아버지의 선고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자신이 어제 한낱 배달원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렸다. 그 저주가 이제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온 것만 같았다. 아들을 내친 이병철 회장은 즉시 그룹의 통제권을 장악했다. 그는 이진욱의 간신들을 모두 내치고 과거 자신과 함께 그룹을 일구었던 노련한 원로 임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룹의 심장부에 긴급 워룸이 설치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당장의 부도를 막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돈으로 살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사이버 포렌식 팀과 금융 분석가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유진그룹을 공격한 데이터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거대한 안개 속의 유령과도 같았다. 공격에 사용된 모든 계좌는 파나마와 케이맨 제도 같은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의 소유였고, 모든 데이터는 다크웹을 경유하는 수십 겹의 암호화된 터널을 통해 전달되었다. 조사팀은 결국 이병철 회장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이것은 일반적인 기업이나 헤지펀드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치밀함과 기술력은 특정 국가의 정보기관 수준에 버금갑니다. 유감스럽게도 공격의 진원지를 추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보고서를 읽고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평생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겨왔지만 이처럼 실체조차 알 수 없는 적은 처음이었다. 유진그룹이 혼란 속에서 적을 찾아 헤매는 동안 강민주는 자신의 옥탑방에서 조용히 승리의 과실을 수확하고 있었다. 그는 피닉스를 통해 자신이 공매도했던 유진건설의 주식을 헐값에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계좌에 찍히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마침내 그의 자산은 조 단위를 넘어섰다. 그는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 반열에 올라섰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는 승리에 취하지 않았다. 그는 모니터에 떠오른 자신의 자산 총액을 무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에게 이 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구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부패한 권력을 심판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롭게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이 돈을 이용해 아버지가 꿈꿨던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금융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병철 회장은 밤늦게까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었다. 한편 도시의 반대편 작은 옥탑방에서 강민주는 스위스 은행 계좌로 마지막 수익금을 이체하고 있었다. 그가 설립한 새로운 투자 회사의 이름은 피닉스 캐피털이었다. 보이지 않던 적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진그룹이 무너진 후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았던 거대한 기업은 이제 파산 직전에 난파선 신세가 되어 있었다. 이병철 회장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그룹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아무도 부실과 비리로 가득한 이 거대한 짐 덩어리를 떠안으려 하지 않았다.
시간은 유진그룹의 편이 아니었고 절망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던 바로 그때 스위스의 한 유명 법무법인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피닉스 캐피털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신생 투자 회사였다. 그들의 제안은 파격적이면서도 굴욕적이었다. 유진그룹의 부채를 떠안는 대신 그룹의 핵심인 유진건설과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배 지분을 헐값에 넘기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독이 든 성배였지만 지금의 이병철 회장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밤샘 회의 끝에 이병철 회장은 결국 피닉스 캐피털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것이 그룹의 완전한 해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일단 위기를 넘기고 나면 언젠가 다시 경영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이 미지의 투자자가 그저 혼란을 틈타 이익을 챙기려는 탐욕스러운 외국 자본일 것이라고만 짐작할 뿐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장소는 유진그룹 타워의 최상층 그룹의 심장부인 대회의실이었다. 한때는 성공과 영광의 상징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울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남아있는 이사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병철 회장의 명령으로 몰락한 황태자 이진욱 역시 이 굴욕의 현장에 참석해야만 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이병철 회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곧 우리 그룹의 새로운 대주주가 될 피닉스 캐피털의 대표단이 도착할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이사들은 과연 어떤 무자비한 금융 전문가가 문을 열고 들어올지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의 육중한 오크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 2명이 먼저 들어와 문양 옆에 섰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순간 숨을 멈췄다. 허름한 배달원 복장이 아닌 그의 다부진 체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강민준이었다. 그의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에서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묻어나왔다. 변한 것은 그의 겉모습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 로비에서 그를 모욕하고 내쫓았던 이병철 회장과 임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의 뇌리 속에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이 벌레처럼 여겼던 바로 그 청년이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새로운 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진욱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신 공포 그리고 완전한 패배감이 뒤섞여 기괴한 표정을 만들어냈다. 한낱 배달원이라고 경멸했던 존재, 자신의 발밑에 있어야 할 그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저런 모습으로 서 있단 말인가. 그의 오만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민주는 그 어떤 조롱이나 분노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일 따위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듯 침착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테이블을 가로질렀다. 그리고는 이병철 회장의 맞은편 회의장을 주재하는 가장 높은 상석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열었다. 그리고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자신의 앞에 놓았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넋이 나간 표정의 이병철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싣지 않아 오히려 더 서늘하게 들렸다. 그럼 회의를 시작할까요? 이병철 회장님, 그 한마디가 몰락한 제국의 종언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민준의 차가운 목소리는 얼어붙은 회의실의 공기를 가르고 이병철 회장의 귓속에 파고들었다. 이병철 회장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평생 쌓아온 권위와 자존심이 며칠 전만 해도 먼지처럼 여겼던 젊은이 앞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옆에 앉은 변호사에게 가볍게 고갯짓을 했을 뿐이다. 변호사가 일어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을 띄웠다. 제목은 유진그룹 경영 위기 진단 원인과 책임 소재였다.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이진욱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유진비호 인수 과정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는 그의 배임과 횡령을 증명하는 내부 이메일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 등이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는 기소장과도 같았다. 회의실의 이사들은 좌불안석이었다. 스크린에 떠오르는 증거들은 이진욱뿐만 아니라 그의 불법적인 경영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피닉스 캐피털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유진그룹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고 있는 무자비한 심판관이었다. 이진욱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다. 과거 사례 분석 10년 전 아성투자 파산 사건. 스크린에는 10년 전 강민준의 아버지 강영호가 운영했던 회사가 어떻게 유진그룹에 의해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타났다. 허위 정보 유포 불법적인 공매도 공격. 10년 전의 방식은 이번 사태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그제야 이사들은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은 복수였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날아온 지독하고 완벽한 복수극. 변호사가 자리에 앉아 마침내 강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쇠를 녹일 듯한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진욱 씨는 단순히 회사를 잘못 경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패와 불법을 기반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제 아버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최근의 주가 폭락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10년 전에 졌던 빚을 이제야 갚은 것뿐입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을 냉정한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했다. 그의 말에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동시에 이사들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과거의 부패와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에 편승하여 살아남을 것인가. 그는 자신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피닉스 캐피털의 투자는 두 가지 전제 조건 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 이진욱 씨를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영구히 파면하고 이사회는 그를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이 이병철 회장에게 향했다. 둘째, 저의 감독 하에 그룹의 모든 지배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만이 유진그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팔짱을 꼈다. 표결을 시작하죠.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에게 선택지는 사실상 없었다. 이진욱을 버리고 회사를 살리느냐 아니면 그와 함께 공멸하느냐.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연민도 아닌 깊은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그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다. 그는 표결을 포기했다. 나머지 이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만장일치로 강민준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이 끝나는 순간 강민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냉혹한 심판관의 모습은 사라지고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리더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스크린에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띄웠다. 뉴 유진 프로젝트 새로운 10년을 위한 비전. 그 안에는 회사를 청산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닌 유진 그룹을 새롭게 재건할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부패한 기업 문화를 척결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핵심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여 무너진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의 계획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논리적이어서 절망에 빠져 있던 이사들의 눈에조차 희미한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앉아 있는 젊은이가 파괴자가 아니라 진정한 건설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회의는 끝났다. 이진욱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초점 없는 눈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이병철 회장은 늙고 지친 모습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강민주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우뚝 서서 앞으로 처리해야 할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 의해 정의의 저울은 마침내 균형을 맞추었고 부패한 왕국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는 재건의 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야기에 열광하고 과거의 소용돌이를 잊어갔지만 그 폭풍이 남긴 흔적은 몇몇 사람들의 인생에 영원한 각인으로 남았다. 뉴스는 연일 새로운 소식을 쏟아냈다. 이진욱 전 유진그룹 부회장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그의 추악한 과거가 낱낱이 드러났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의 오만한 얼굴은 초췌한 죄수의 모습으로 전락하여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했다. 그의 몰락에 동조했던 임원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병철 회장은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가끔 면회실에 차가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아들을 마주했지만 이진욱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세상을 탓할 뿐이었다. 한 시대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유진그룹은 강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가 새로운 CEO로 취임했을 때 시장과 직원들의 반응은 기대 반 의구심 반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은 화려한 언변이나 쇼맨십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첫 번째 행보는 그룹의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을 향했다. 그는 CEO 사무실에 앉아 있는 대신 지방의 공장과 연구소를 직접 찾아다녔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현장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그는 또한 과거 진실을 말하려다 억압받았던 젊은 애널리스트 김민수를 전략기획실의 핵심 임원으로 발탁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유진그룹은 아첨하는 자가 아닌 진실을 말하는 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행보는 서서히 직원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강민주는 화려한 스포츠카가 아닌 평범한 세단을 몰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향했다. 그가 가족을 위해 새로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마당에서는 어머니가 소박한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아들을 본 어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어머니를 도와 잠시 흙을 만지며 있고 지냈던 평범한 아들의 시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는 집안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뇌졸중의 후유증은 여전히 아버지의 몸과 말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처럼 맑고 깊었다. 강민주는 아버지의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복수 과정의 처절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뉴 유진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아버지의 무릎 위에 펼쳐 보였다. 보고서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투자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투명한 경영 구조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려고요.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는 그런 회사요. 강영호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손을 힘겹게 잡았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몇 번 움직였지만 온전한 문장이 되지는 못했다. 대신 그의 메마른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아들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눈물 속에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강민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의 진짜 복수는 바로 이 순간 완성된 것이었다. 다시 시간은 현재로 돌아왔다. 늦은 밤 강민주는 유진그룹 타워의 CEO 사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 자신이 배달원 복장으로 쫓겨났던 바로 그 건물 이진욱이 세상을 발 아래에 둔 듯 오만하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의 발 아래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승리감이나 정복욕 대신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 높은 곳의 풍경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는 피를 깎는 과정을 통해 배웠다. 그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수만 명의 직원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리더이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개척자였다. 그때 책상 위의 전화기에서 조용한 벨소리가 울렸다. 전략기획실장 김민수였다. 대표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검토 중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안건에 대해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열정이 넘치고 있었다. 강민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괜찮습니다. 자세히 말해봐요. 도시의 불빛 속으로 그의 낮은 목소리가 새로운 새벽을 향해 울려 퍼졌다.